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것은, 최근에 이제 떠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석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뭐 출처 같은 거는 당연히 밝힐 거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토론방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근데 이 글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드렸던 내용들과 유사한 면이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전일에 대한 그런 미국 증시, 미국 주식에 대한 등락률이고요. 보시면 한 종목 제외하고 전부 다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죠. 사실 미국 주식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단 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전 종목이 수익 중입니다. 단 한 종목이 대략 한 5%? 한 8% 정도, 1.8% 정도의 그런 손실을 보이고 있고,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요. 1.5%에서 8% 그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도 오늘의 이제 등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일단 현재 기준은 시간이 2시 54분입니다. 2시 54분으로 보여드리는 것이고, 역시나 한 종목이 좀 약간의 손실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한국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중국 주식들은 전부 다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시장의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요. 지지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2주에서 3주에 한 번씩 꾸준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꾸준히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에게 이제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제가 투자할 때마다, 매수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죠. 따라서 절대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선동한다거나 과장 뭐 이런 것들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성격상 그런 성격도 못 되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죠. 저도 읽어봤는데 꽤나 공감 가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좀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토론방, 채팅방에 이제 있는 그런 글이고, 자, 박수현님이 좀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현님이 보내주신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뭐, 다른 채널이라던가, 다른 의견들을 딱히 경청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출처는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이대로 좀 밝히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러셀 레피어는 30년 가까이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경고해온 선구자였음. 그런 그가 2년 전부터 뷰를 받고 인플레이션 위험을 경고하기 시작. 사실 저 같은 경우도 2019년부터 인플레이션이 머지않았다고 말씀드렸고, 2020년대에 들어서 코로나로 인한 그런 돈 풀리기 장세에 들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확실하다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에 맞는 그런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상당히 큰 수익을 냈던 것도 사실이에요. 불과 몇 년 만에 제 자산을 몇 배로 불렸으니까 뭐 당연한 것이겠죠. 지금도 올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자산을 불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1980에서 2020년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함. 그러나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음. 인플레이션은 사이클이 아니라 구조적 이슈임. 그렇죠. 제가 이제 좋은마음 기쁨의 텔레그램방에서 꾸준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시대다. 40년 만에 온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사실 금리 상승기가, 그러니까 구조적인 금리 상승기가 온 것은 맞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인플레이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뛰어넘더라도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향후 15에서 20년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에 개입하고 간섭하는 금융 억압의 시대가 될 것, 공산주의나 계획경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정부가 캐피탈 얼로케이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의미,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님, 1939년에서 79년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음. 프랑스에서 통제 정책이라는 뜻, 그런 시대가 온다고 보면 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식으로 좀 적혀 있었고, 사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딱히 부정하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특히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 가장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부자를 위한 양적 완화, 그러니까 뭐 자산이라던가 금융시장, 뭐 부동산 시장 이쪽에 대한 그런 양적 완화를 펼쳤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에게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는 그런 형태로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주체적인 그러니까 가장 강조할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정부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다.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연준은 통화 긴축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정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돈을 계속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4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금이 역대급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긴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미 투표 전에 60조 원 정도가 추가로 풀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말할 것도 없죠. 돈이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자, 부채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70년대와 같은 급진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4%, 5%이 정도는 당연히 올릴 수 있는 수치죠. 과거에 비해서는 평균적인 수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수치들 10%, 15%, 20% 이렇게까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보다 금리 상승률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왔던 것이고요. 참고로 1970년대 20%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채 비율이 GDP 비중에서 50%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몇 퍼센트죠? 150%를 넘죠. 불가능합니다. GDP 대비 290%인 프랑스는 371%, 서구권 평균 250%. 결국 이런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인플레를 유발해 명목 GDP 성장률을 높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미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수혜는 정부예요. 정부. 인플레이션을 효율적으로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물론 아무도 이것을 공식적으로 입 밖에 내지는 않을 것, 정치일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그러나 이것은 부채를 휘발시키는 역사적으로 공히 입증된 방법인 몇 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을 보나 4에서 6%를 전망함. 부채를 휘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통이 너무 심해져도 곤란하기 때문 예금자와 노인들의 돈을 도둑질하되 가급적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 이것도 다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저는 이미 인플레이션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피크를 찍었다라고 이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지금 같은 급진적인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타겟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다는 겁니다. 11월 이후에 FOMC에서도 지금 같은 0.75% 이상의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 저는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이 타겟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방향의 다른 이제 대응 전략을 짜야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 대비를 하고 있고 현명한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것은 사실이에요. 권력의 이동, 중앙은행은 이제 무력해졌음. 1980년부터 2020년까지 40년간의 경제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이자율을 통제하면서 화폐 가치가 보장된다는 가정하에 진행. 그러나 이젠 정부가 캐피탈 얼로케이션에 적극 개입할 것. 부드럽게 말하되 한 손으로는 몽둥이를 쥐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음.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과격한 언사를 구사하는 걸 본 적이 있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중앙은행에 더 이상 몽둥이를 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은행은 더 이상 못해요. 만약에 더 이상 한다고 한다면 경제를 붕괴시켜서라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핵심 키이기 때문에 제가 좋은마음 기분하게 엠모분들에게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 좋은마음 기분하게 엠모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같은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왔을 때 지속되었을 때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 타겟이 아니라 다른 것에 타겟이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부를 예금자로부터 대출자로, 노인으로부터 젊은이로 서서히 이동시키는 것이 중요. 그러려면 이건 다 말했던 건데 또 중복을 했네요. 왜 굳이 중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 채권 자경단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 예전에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뺏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정부는 대규모 파산을 허용하지 않을 것.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은밀한 수익률 곡선 통제가 상시화되고 채권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내 투자자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 스태그플레이션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실업률은 지금 기록적으로 낮지 않은가.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을
오랜 시간이 흘러 잘못된 자본 합당의 구조적 비율을 지나치게 양산했을 때쯤일 것. 저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차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꾸준히 좋은마음 기분하게 멤버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살려서 지금까지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앙은행들은 정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임, 정부는 불평등 개선, 인플레 억제, 체제 대결, 공급망 재구축 등 시대 정신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제1 우선순위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텔레그램방에 꾸준히 분석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를 생각해보면 된 베트남 전쟁 참전도 체제 대결의 맥락이었음.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양산, 서구권의 대대적인 자본 투자 붐이 일 것으로 예상. 서구권뿐만이 아닙니다. 신흥국들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이미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대한 홈쇼어링, 브랜드 쇼어링의 시작, 리쇼어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좀 어려운 말로 구사한 거고요. 국제는 피해야 함. 국제 투자자들은 천천히 투자금을 강탈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됨.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채권의 붕괴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드렸고, 채권의 붕괴함에 따라서 사실 새롭게 부상하는 자산군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이 그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역시나 꾸준하게 좋은마음 기분하게 엠범들에게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대신 주식시장 내에서 에너지, 기후변화, 방산, 중국 대체 공급망 등과 관련된 캐펙스 붐에 주목해야 함. 역시나 인프라 투자죠. 금의 경우 올해는 달러 강세 때문에 실망스러운 성과를 냈지만 엔, 유로, 파운드 기준으로는 성과가 괜찮았음. 인플레이션 그리고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 골드 성과 좋아질 것, 당연한 겁니다.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가 지난 40년과는 다르게 바야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는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당연히 과거와는 달라야겠죠. 예, 맞습니다. 중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이유, 중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사실 자본 이동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중국에 투자했지만 이제는 자본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 정부가 자본의 이동을 극히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에 투자했다가 자본이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런 류의 주장인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텔레그램방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좋은마음 기분하게 멤버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미 중국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투자함으로써 매우 큰 수익을 봤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실 거고, 특히나 제가 이제 계좌 공개까지 꾸준히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제 계좌를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봤는데 지금 처음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봤을 때 역시나 중국 관련 기업들은 8% 그리고 30%, 2% 이렇게 전부 다 전 종목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세 종목 투자 중이고 8%, 30%, 2%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손실 중인 종목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인데, 사실 이것도 오늘 나눈 대화의 일부일 뿐이에요. 토론방을 오픈한 이후에 굉장히 이제 질 높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 공유해 봅니다. 저도 읽어봤는데 꽤나 공감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동의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공유 감사합니다. 전 사부님이 알려주시는 것도 따라가기가 벅차서 그냥 사부님 글만 보고 또 보고 합니다. 다른 분 글은 아예 안 봐요. 보면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제 글만 봐도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좋은 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시간 낭비이거나 오히려 투자에 노이즈가 될 뿐입니다. 실제로 멤버분들 중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분들이 2분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제게 인증까지는 하진 않아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2분 모두 다른 주장들은 아예 무시하거나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오로지 제 분석글만 투자에 참고하셨고 만족할 만한 부를 이루셨습니다. 저 역시 핵심에만 주목하며 꾸준히 정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겠습니다. 성공 투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노이즈를 거르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역시나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코스피 증시입니다. 코스피 이제 지수이고, 보시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투자 내역을 실시간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절대 과장 선동 거짓말 할 수가 없고요. 계좌 공개까지 2주 3주 동안 꾸준하게 제 계좌를 전부 다 공개하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글이 있는 것 같아서 제 토론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제 토론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네, 정말 너무나도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 멤버분들이 이제 훌륭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꾸준히 제가 알려드리는 모든 것들을 흡수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이었습니다.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